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인디애나주 당국은 일요일 저녁 6시경 그린우드 파크몰에서 무장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에 무기를 가지고 있던 한 시민이 총격범을 사살해서 대형 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라팔가 그룹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의 미국인들은 대량 총격 사건에서 최상의 보호책은 무장한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캅카우니의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사가 아닌 비인증 지역 직원들에게 학교 건물에 있을 동안 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큰 무대에서 실수하는 경향은 그의 첫 중동 순방 동안 계속됐는데요. 바이든이 무대에서 퇴장할 때 길을 잃는 듯 방황하는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비롯해서 그 절정은 홀로코스트의 명예라는 표현을 했던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캐리 레이크 후보에 대항하는 캐린 테일러 롭슨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두 전직 행정부 지도자들의 분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조 만친 상원의원은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 때문에 의회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민주당원들은 연방 하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성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고 저스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투표를 강행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미국의 활성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기 수가 이번 주에만 4대 더 증가했고 지난 1년 동안 272대가 증가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6% 늘어난 것이고 지난달부터 석유와 가스 수요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나타난 증가세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애틀란타 세계교민청이 어제 오후 4시 둘루스 소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교민청은 자유통일 1천만 서명 운동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목소리가 또 금이 가네요. 예, 오늘은 럼블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유튜브 측으로부터 저희가 또 다시 경고를 받았는데요. 8개월 전에 올려놨던 인터뷰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8개월 전에 올려놨을 때 그때 차라리 경고를 주었더라면 조심했을 텐데 이제 와서 8개월 뒤에 경고를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유튜브 입장에서도 이런 컨텐츠는 곤란하다라고 본인들이
커뮤니티 정관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자동 시스템으로 검색해서 로봇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 8개월 동안 저희는 그 정책을 위반한지 모르고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계속 정책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위반 위험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주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지, 이렇게 8개월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된다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갑갑하죠. 어쨌든 경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컨텐츠도 올리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럼블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저희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 끝나갈 무렵에 조셉 플로리다님께서 벤모를 통해서, 벤모 통해서 저희한테 귀한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받았고요. 네. 저희 스패너신데 저희가 감사의 뜻을 전해도 부족할 판에 이거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좀 쑥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저녁에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인디애나의 이 그린우드 파크몰이라는 쇼핑몰에서, 그것도 푸드코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희생자가 많습니다. 3명이 사망을 했고요. 2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5명이 총을 맞은 것이 그나마 사건을 크게 키우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마침 총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시민이 총기 난사범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사살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자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경찰 측의 발표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 6시경에 그린우드 파크몰에서 무장한 괴한은 소총을 들고,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소총뿐만이 아니라 매거진, 그러니까 탄창이 여러 개 들어있는 탄창을 가지고 있었고, 각 탄창 여러 개에는 전부 다 총알이 장전돼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드르륵 했던 거죠. 영문을 모르고 총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 장소는 아비규환이 됐을 것은 뭐 뻔한 사실이고요. 어제는 경찰 당국이 범인이 누구다라고 특정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린우드 경찰서장이 범인을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더글라스 사피어먼. 이 사피어먼이 이번 총격범이다. 나이가 20살입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 총격 사건의 범인들이 대체로 다 어립니다, 나이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살이었고요. 현장에서 이 총을 가지고 있다가 저격을 한 현장의 시민,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굿 사마르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영웅이다 라고까지 이 목격자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근데 그 인물은 누구냐? 22살의 엘리샤 디켄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역가 이 몰이 있는 카운티가 아니고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여자친구하고 같이 쇼핑몰에 와서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건에서 이제 마침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대량 살상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찰도 그렇고 마크 마이어스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이번에 22살의 이 엘리샤 디켄이 한 행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쇼핑몰에 총을 가지고 온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인디애나 주에서는 총기 소지를 전면 자유화하는 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가 권총을 이렇게 은닉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것을 특정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허가해 주었던 그 법을 다 폐지해 버리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지 이제 몇 주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법이 새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이제 총을 자유롭게 어디든 가지고 다녀도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은 법적으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용해 주고는 있다고 하나, 주법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설 이 공간, 이거 지금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죠. 사유지는 그 사유지의 주인이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유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안에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해 라는 그런 사유지 나름대로의 규정들이나 정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의 톳 로키타 이 법무장관은 개인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들은 총기 소유주가 소유물에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사유지에는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유지의 주인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걸 주 법무장관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총기 소유자 권리 장전에서 개인 사업체에서 총기 금지 표시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주 법무장관이, 로키타라는 법무장관이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주법은 가지고 다녀도 된다라고 이제 최근 몇 주 전에 이게 통과가 됐고 법이 이제 입법이 된 거죠. 하지만은 사유지에서는 사유지의 주인이 이거 우리는 총 가진 사람은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총기 금지 표시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정이 정확하게 다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인지가 될 정도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표시가 돼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제 쇼핑몰에는 총을 못 가져오게 돼 있는 게 내부 규정인데, 근데 이 젊은이는 그 총을 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어긴 사람인데 법을 어긴 사람이 더 크게 확산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막았다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이다,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데요. 제가 지금 얘기 전해드리면서도 저는 답답한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 더 중하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갑자기 성경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놀아라, 쉬어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라는 율법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한테 이제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은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소총에 지금 탄창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총을 드르륵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권총을 여기 가지고 들어온 게 불법이라고 그걸 못 꺼내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애매한 말도 안 되는 말장난 논쟁에 지금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있다. 하여튼 그만한 게 다행인 것 같고요.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총이 없는 곳에서, 만약에 총기 없는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유벨디에 있는 그 초등학교 같은 거를 한번 초등학교 사건을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경찰의 늦장 대책이 문제가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총기를 가지고 아무도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총기 난사범이 총을 드르륵 쏴대는 거하고, 이렇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공간에서 총기 난사범이 나타나가지고 총을 쏴대는 거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가게에 물건 사러 왔던 손님이
지금 총을 든 강도라든가 총기 난사범들을 제압하는 그런 일들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웃기는 거는 뉴욕타임즈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미국에서 현장의 일반 시민들이 총격 사건을 막는 일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신문은 2000년 이후에 433차례의 총격 사건에서 22명의 총격범만이 현장 시민의 총에 맞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433차례 총격 사건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기 난사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433차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총기 난사로 연결되지도 않은 사건. 예를 들면은 그냥 뷰티 서플라이 같은데 강도들이 총 들고 들어왔는데 그 뷰티 서플라이 안에 있던 어떤 손님 중에 한 명이 총이 있어가지고 위협 사격을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런 것들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처리가 안 되죠. 근데 이런 일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포함시키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한 것처럼 통계치로 얘기를 합니다. 433차례의 총격 사건이 지난 22년 동안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다른 민간인이 총으로 쏴가지고 제압을 한 거는 22건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번 총격은 주지사가 그 총기를 은폐해서 은닉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법을 만든 지 벌써 통과시킨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총기를 공공장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은닉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인디애나주가 법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법이 이렇게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면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정말 대형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기 규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좀 갑갑하다 하는 것이죠. 다음 소식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좀 연결되는데요. 하필이면 때 맞춰서 트라팔가 그룹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가 된 겁니다. 오차율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보통은 3% 정도의 오차율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현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법 집행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하는 것이었고요.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의 예방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집단이 그들을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이 질문이 뭐였냐면요. What do you believe would the best protect?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보호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당신의 가족과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mass shooting, 그러니까 대량 총기 난사 사건 상황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라고 최상책이 뭐냐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답변이 나온 게 뭐냐면 41.8%요. Armed citizen입니다. 무장한 시민들. 무장한 시민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1.8%.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그룹이고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25.1% 나온 건데 로컬 폴리스, 그러니까 지역 경찰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위에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2%로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3%가 페더럴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에이전트니까 뭐 FBI라든가 무슨 마샬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연방 법 집행기관의 요원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정도 수준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역 경찰이 도와줄 거다 25%, 그것에 비해서 거기 무장하고 있는 시민이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1.8%.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역 법 집행기관과 정부 관리들이 그들이 집단 총격을 시작하기 전에 폭력자를 식별하고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얼마만큼 확실하느냐, 지역 경찰이라든가 이런 보안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널 얼마만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겁니다. 매우 very confident, 난 정말 신뢰한다, 9.8%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경찰을 진짜 신뢰하는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고요. 뭐 somewhat confident, 그러니까 조금 뭐 좀 신뢰하는 거 정도는 28%. 그래도 10명 중 3명 정도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경찰 도움이 됩니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40% 가까이 되죠. 37점 몇 프로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없다, 좀 믿음이 안 간다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35.3%가 나왔고요.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6.9%가 나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다 둘 합쳐버리면 그러면 지금 6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미국민들이 지금 법 집행기관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금 Convention of States Action이라는 단체에서 의뢰해서 실시가 됐는데, 이 Convention of States Action이라는 단체는, 국가행동회의라고 하는 이 단체는 이런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찰이 밖에 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안 학교 내에서 활동적인 총격범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계속해서 시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한 여러분 스스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건 경찰에 의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다. 텍사스 유벨디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논란이 돼서 오늘도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400명의 법 집행기관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1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제 비난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텍사스 유벨디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필이면 앞서서 전해드렸던 인디애나 몰 총기 사건하고 이 여론조사가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무장한 시민이 스스로 위기에서 다른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어제 인디애나주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국가행동회의의 마크 맥클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총이 문제이고 정당 방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유권자들은 멍청하지 않다. 그들은 책임감 있는 시민들이 이 나라의 학교, 집,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정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 총기 어떻게 해서든 규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정당 방위에 대한 권한, 수정헌법 제2조의 권한이죠. 수정헌법 제2조의 권한을 없애버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 급진 좌파들의 정책은 국민들한테 결코 이롭지 못한 정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특수성입니다. 처음부터 국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공권력에 무작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는, 그래서 정당방위라는 표현이 미국에서 낯설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다른 나라들과 특히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이야기인데요.
앞서서 총기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조지아주의 캅 카우니 교육청은 이 캅 카우니는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굉장히 큰 4대 카우니 중에 하나입니다. 애틀란타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데 상당히 인구가 많고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되고요. 근데 이 캅 카우니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 회의를 갖고 학교에 있는 직원들, 교사들은 아니고 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총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라는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캅 카우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을 찍어준 곳입니다. 바이든한테 56.3%가 갔고요. 트럼프한테는 42%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카운이라고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빨간 카운이었는데 이른바 1960년에 대통령 선거만 놓고 이야기하면 1960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뽑을 때에만 파란색이었고요. 그 이후로 1964년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2012년까지 계속 빨간색이었습니다. 캅 카우니가. 그랬는데 인구가 바뀌면서 인구 구성이 백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유색인종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좀 더 다양화되면서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뽑아줍니다. 그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처음. 60년 이후에 처음으로 파란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2020년에 또 바이든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란색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카우니입니다. 그럼 파란색 카우니가 희한하게도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이례적인, 좀 희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지만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염려해서 교사들이 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일단은 제외시켰고, 대신에 교사가 아닌 다른 직원들을 무장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캅 카우니에 있는 크리스 렉스데일 교육감은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에게 학교 자원 관리, 그러니까 SRO라고 하는데요, 학교 경찰을 이야기합니다. 이 학교 경찰의 수를 강화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준다. 학교 경찰을 추가로 고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학교 경찰 수를 늘리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차라리 예산 확보 없이도 지금 총기를 소지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더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갔다는 거죠. 렉스데일 교육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장교사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무장교사, 우리가 가진 학교 경찰의 수를 늘리고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에는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교사들은 무장하지 않을 것이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쓰자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이 파란 카운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학교 안에 총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가 보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안에 총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총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총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학사 일정을 섬기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전혀 얘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들 중에 이제 일부겠지만 이 부모들은 학교에 총이 늘어나는 거 반대다라고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한번 이 일이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혹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있는지, 혹시 다른 꼭 카우니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학교 안에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는 다른 교육청들이 또 막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교육위원들이 골머리를 짜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장한 선한 시민들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에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런 정치색을 떠나서 많은 교육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무장한 시민들에 의한 보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조지아주 캅 카운티는 한국의 서울 성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2009년에 자매결연 맺었는데 약간 그렇고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백인 인구가 61%였는데 2020년 인구 조사할 때는 백인 인구가 48%로 줄어듭니다. 지금 백인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그런 카운티가 됐고요. 그것은 지금 이 캅 카운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귀넷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 포함되는 카운티들이어서 그 귀넷 카운티에 있는 한인타운을 가지고 애틀란타 한인타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백인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좀 파란색으로 바뀌어가고가 아니라 이미 바뀐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지금 또 바뀌고 있다.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정책들이 더 옳았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좌편향이었다가 다시 우편향으로 우클릭하는 그런 유권자들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하고 에이시안 쪽에서 그러한 유권자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선거에서 이 캅 카운티도 그렇고 귀넷 카운티도 그렇고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제가 알 수 없다.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는 것이죠.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크 곤살베스라고요. 곤살베스는 지금 현재 귀넷 카운티 쪽에 제7 연방 하원 선거구, 제7선거구의 후보로 공화당 후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현직 의원하고 상대해서 11월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공화당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유튜브에는 지난 주말에 금지가 돼서 지금 럼블에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럼블에 올려놓은 유튜브 인터뷰 내용 한번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지금 조지아주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뭐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막 행사 연설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매우 피곤한 모습도 보여주고 말 실수들이 뭐 여기저기서 계속 나왔습니다.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해 줄 수 있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해해 줄 수 얼마든지 그 나이에 80이 넘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냐. 해외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빡빡한 일정들 얼마나 많은 미팅들을 소화해야 됩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다.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약간 헷갈릴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말 실수할 수도 있지. 보통 사람 같으면 저희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큰 무대에서 실수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뭐 늘상 있는 일인데 이번에 실수가 좀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지난 수요일 이 성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은 듯 보였다라는 겁니다. 텔아비브에 에어포스 원이 내렸는데 거기에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면서 What am I doing now?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 후 다른 이스라엘 관리들하고 주먹 인사 다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부러 주먹 인사하겠다, 이 악수하는 거 안 하겠다라고 지침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일부러 주먹 인사를 다 했는데 근데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하고는 유독
악수를 하고 막 어깨를 툭툭 치는 어깨 동무도 하기도 하고 매우 친근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것이 일단은 백악관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다가 공지했던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이 뭐지? 뭐 이런 이제 반응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실수가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을 하기로 했답니다. 야드 바셈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던 중에 홀로코스트의 진실과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증인이 돼야 되고 홀로코스트의 진실과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뭐 그렇게 큰 실수인가 싶은데 이 홀로코스트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홀로코스트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준비됐던 문구에는 홀로코스트의 공포라는 말, 호로라는 말을 쓰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호로가 아닌 honor라는 똑같이 H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좀 말실수가 있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했던 말실수 중에 최악이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홍보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CEO인 데이빗 존슨이라는 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적대국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병든 노인을 보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당장 미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적대국들이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바이든이 저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야 얼마든지 미국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겠구나. 미국한테 우리가 뭔가 약호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채널 12하고 좌담 인터뷰하던 도중에 기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려면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느냐라고 묻자 처음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It could라고. 그럴 수도 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그렇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이든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태도가 바뀝니다. 네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지. 그지? 이러면서 말을 바꾸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요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무게가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는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을 이끌고 있는 수장의 모습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같은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몇몇 아랍 국가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던 역사적인 아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협정, 이건 정말 역사적인 협정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아랍권을 화합시키는 그러한 협정이기 때문에 맨날 앞선 정권들이 팔레스타인에만 지금 바이든도 이번에 가서 또 팔레스타인 매달리고 왔는데 팔레스타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이 답답한 문제가 정말 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완전히 시각을 바꾸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을 화해시키자.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것이 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교역이 이제 평화적인 교역이 시작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될 그러한 사안인데 이거 완전히 개무시했다는 거죠. 이제 바이든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동에서 우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중동을 떠났다. 이전 정부는 중동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았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가 봅니다.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외면해버리고 좀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또 하나 말실수가 있었죠. 금요일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에다가 코로나19 백신 100만 도스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100만 도스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코로나19 백신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코로나19 100만 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백신을 주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주겠다라고 말해버리는 이런 엉뚱한 실수도 있었다.
동예루살렘의 한 병원에서 이 발언을 한 뒤에 자신이 무대에서 퇴장해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헤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존슨, 이 애틀란타에 있는 이 홍보회사의 존슨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제 좌파 언론들도 바이든 까기에 나섰다 이거죠. 바이든을 뭐 공격하는 게 나섰다. 언론이 과거처럼 그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정신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그를 따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을 비롯해서 좌편향 언론들이 무엇인가를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의 방향이 그쪽으로 막 맞춰집니다. 좌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방향을 모읍니다. 나중에 행동으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좌파 언론들이 바이든의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조의 기사들을 상당히 계속 내놓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조만간에 이 민주당원들이 바이든을 공격하고 바이든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조만간에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이든의 지지율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다. CNBC가 이런 보도를 해놓았는데 CNBC도 사실은 약간 좌편향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전미 경제 설문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All American Economic Survey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든에 대한 경제 지지율이 4월 달에 했을 때보다 5% 더 떨어져서 지금 30%다. 역대 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하입니다. CNBC가 조사했던 기록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경제정책 점수가 41%였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3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바이든은 30%로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런 점수는 없었다. 이런 거죠. 바이든의 경제 행동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지지율 6% 이렇게 나왔고요. 무소속, 무당파 유권자들의 바이든 경제정책 지지율 25%로 나왔고요. 민주당원들의 바이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 58%로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58% 바이든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30% 전체 평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58% 우리가 볼 때는 와, 민주당원들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바이든이 경제를 잘한다라고 58%나 그렇게 대답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CNBC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정치적 성향으로 분류를 해도 자신의 정당에서 이러한 낮은 숫자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원들도 이미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질문 중에서 51%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노력이 별 차이가 없다,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51%. 그리고 30%는 그의 정책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더 끼쳤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2%만이 바이든이 경제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3.5%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CNBC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동 순방 내내 계속해서 말 실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결국에는 언론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언론인을 왕세자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살해 교사를 했는데 언론인을 살해 교사한 왕세자한테 가가지고 히덕거리면서 이 석유 더 파내달라고 구걸을 했으니 그러나 실제로 사우디에서 석유 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일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미국에 돌아왔는데 뭘 얻고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뭐 훈장 하나 받은 거 말고는 다 그 생쇼 아닙니까? 솔직히 그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런 생색내기 외유라고 저는 외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입장이 되면
국내에 앉아 있으면 머리 아픈 일이 너무 많겠죠. 뭐 여기저기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저기에서 뭐 이러자 저러자 요구하는 놈들도 많고 머리 아프죠. 해외로 날아가면 와 정말 왕 같은 대접을 받으니 왕이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아주 그냥 꿀맛 같은 그런 외유 기간이라고 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가서 바쁘게 뭐 일정을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그조차도 본인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해외 정상들 만나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뭐 즐길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바이든의 이번 중동 방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즈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예, 애리조나주로 가보겠는데요. 애리조나주에서는 지금 이제 공화당 주지사 경선 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비 선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미 그 조기 투표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중이고요. 8월 2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뒤에 본격적으로 예비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공화당 내에서 지금 덕 듀시 현재 주지사가 임기가 끝나서 물러나게 되고 그 후임을 누가 맡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덕 듀시의 후임자를 누구를 뽑느냐 하는 부분에서 진작부터 일찌감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캐리 레이크 후보를 이분입니다. 캐리 레이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지지율을 좀 높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리 레이크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마가 유권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테일러 롭슨 이분인데 테일러 롭슨을 지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마이크 펜스가 이 캐린 테일러 롭슨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진짜 마이크 펜스가 2024년에 트럼프하고 한번 대통령 선거 놓고 맞짱을 뜨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마할 거다. 다만 발표를 언제 할지만 결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중간 선거 전에 발표할지 중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할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 2024년 대통령 출마할 거다라고 지금 결심이 굳혔다라고 발표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 펜스도 지금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는 공화당 내 경쟁 구도들을 계속 만들면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2024년 대선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애리조나주에 있는 기득권층, 공화당 기득권층은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일이 애리조나주에서도 벌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주하고 애리조나주하고 닮은 꼴도 있고 닮지 않은 꼴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나 애리조나주나 현직 주지사가 라이노로 욕을 먹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조금 좀 관계가 소원한 그런 상황이고 뭐 그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둘 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바이든이 이긴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마가 유권자들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이.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가 주민들한테 얻는 인지도, 그러니까 지지율하고 더그 듀시가 애리조나 주민들한테 받고 있는 그 지지율에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조지아주는 브라이언 캠프 본인이 지금 선거에 나온 상황인데,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더그 듀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더그 듀시는 이 테일러 랍슨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그 듀시는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브라이언 캠프는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내가 주지사로서 내가 잘못한 게 있냐, 열심히 잘하지 않았느냐, 그걸 인정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데, 테일러 랍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누구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 외에는. 그래서 애리조나주하고 조지아주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크 펜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트럼프 진영과 안 트럼프 진영 간의 그런 공화당 내 싸움이 지금 이제 애리조나주에서는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 펜스는 조지아주에서도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지원 유세를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통파, 본인들 말로 정통 보수주의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노력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해 보이고요. 테일러 랍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명백하게도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부정선거였다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말을 안 하고 대신에 공평하지 않은 선거였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이른바 합리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2020년 선거가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랜드슬라이드 하는 그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냐,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 쪽에서 편법을 써가지고 민주당 표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편법들을 많이 쓰기는 했으나, 하지만 그것들이 공정하게 게임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한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화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발 좀 이제 그만 얘기하자, 부정선거 얘기 좀 그만 지겹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가 유권자들 같은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부정은 부정이다, 무조건 부정은 부정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편법을 썼더라도 어쨌든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거면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2024년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부정선거 나오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다. 이제 마가 유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둘 다 논리는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가 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그들도 트럼프, 친트럼프든 안 트럼프든 어쨌든 다들 공화당 안에 같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엔 다시 또 합쳐서 투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트럼프 싫어서 민주당 찍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갈 거면은 공화당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둘의 지금 경쟁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 둘의 경쟁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대 트럼프의 대립각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확산이 될지를 지금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보도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 캐리 레이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테일러 랍슨은 라이노다, 더그 듀시 라이노다, 막 이제 이렇게 라이노 공격을 계속합니다. 이제 라이노 공격을 계속하는데, 라이노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라이노냐?
이름만 공화당인 게 라이노인데 우리는 라이노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만 공화당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정책 놓고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정책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나 다를 게 별로 없다. 단 한 가지 2020년 선거가 부정이냐 아니냐 그 문제 가지고 입장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왜 우리를 라이노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아주 분명하게 잘 입장을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4년 기간 동안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거의 대부분 90% 이상 지켰다라는 점, 이거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본인이 한 약속을 다 지켰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독립시켰고, 그리고 새로운 군대, 우주군을 창설을 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고, 기존에 있는 군도 아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해외에 쓸데없이 빠져나가고 있던 수많은 예산들을 다 스톱시키고, 정말 필요한 예산 집행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줄여나가는 아주 알뜰한 살림살이를 진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왕창 낮춰줬고, 트럼프 텍스, 세금을 왕창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세수가 훌륭하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거의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축유, 뭐 전략 비축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어있던 창고들 다 채워놨는데 지금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또 다 막 퍼내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을 잘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손색이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력을 형성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급진좌파들 몇몇이 주동이 돼가지고 쥐고 흔드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왜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막 서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분열들을 부추기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른바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볼 때는 매우 불편하다. 불편한 진실이다 이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면 관심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첸 상원의원, 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중도파 의원,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가지 새로운 거는 조만첸 의원이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작정을 한 이유가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최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저세 15%를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 세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제 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 걷어서 돈 잘 버는 기업들한테서 세금 더 걷어가지고 돈 못 버는 중소기업들이나 혹은 저소득층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장 경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규제가 없이 자율 경쟁을 하는 것, 세금을 낮출수록 오히려 기업들로부터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혹자들은 이제 부의 재분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부의 재분배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자들한테 너희들이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이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선활동이나 구제활동을 할 경우 세금을 더
감면해주는, 도움을 주는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유도하는 거죠. 자꾸 돈을 쓰게끔.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정부가 걷어들였다가 정부가 집행을 하면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그 정부 조직은 철통 밥그릇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순간에 철통 밥그릇이 되는 거죠. 그냥. 엄청난 예산이 그 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영리 단체들한테 기부를 하면 그 기부한 돈이 100%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느냐? 아니죠. 비영리 단체, 자선단체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40%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비영리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40%가, 그러니까 전체 1년 예산의 40%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영비가 40% 안쪽이면 그나마 건강한 비영리 단체, 운영비가 40% 이상이 되는 비영리 단체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단체,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이 40% 넘어가는 단체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비영리 단체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비영리 단체에 있는 이사들 월급을 막 수십만 불씩 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을 스스로 돕게끔 해주는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더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 베풀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또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조만친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결국에는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고 부채를 만들게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얼마든지 돈을 절약하면서 더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한테 조만친 의원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당신이 정치적 마감 시한이 있고 7월에 그것을 꼭 끝내야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약값을 낮추고 메디케어 협상을 허락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10년 동안 약 2,880억 달러가 절약되고 그중에 400억 달러를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오바마 케어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나머지 2,400억 달러도 부채 감축에 사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자꾸 빚을 지겠다, 돈을 쓰겠다 할 게 아니라 진 빚 좀 갚아 나가라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법안이 있으니 그거는 통과시키는 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다른 거 뭐 돈 더 쓰겠다, 이런 거 세금 더 많이 걷겠다, 이런 건 내가 못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만친 의원의 이 지난주 금요일 인터뷰는 굉장히 저희한테 울림이 좀 컸는데, 그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만친 의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압박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벌써 1년 넘게 그렇게 해오고 있다. 전혀 말이 안 된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나는 기후를 원한다. 나는 에너지 정책을 원한다. 조만친 의원 스스로는 기후변화 정책에 찬성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다. 나도 기후변화 정책을 원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걸 반대했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좀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안의 제목은 Respect for Marriage Act 해가지고요, 결혼에 대한 존중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결혼 존중법. 또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방법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 평등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법안 안에 결혼 평등을 신성시하고 결혼 평등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결혼 평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결혼 평등. 우리가 벌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무슨 성평등의 또 다른 버전인 겁니다. 지금 결혼 평등.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각 주마다 다릅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있고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느냐 안 주느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결국은 돈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장 크게는 결혼하면 이제 상속권이 생기게 되죠. 부부 간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먼저 사망을 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재산들을 먼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보다도 부부 간에 먼저 서로 간에 상속을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동성 결혼 인정 안 해주는 주다 그러면은 그것이 상속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속이 아니라 그걸 받으려면 이제 증여가 되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금 부과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연방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거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65세, 67세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럼 소셜 시큐리티를 받게 될 때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부 관계면은 한쪽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의 50%를 배우자가 또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은 50%를 못 받게 되죠. 굉장히 손해 보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일하기 힘든 연로한 나이가 돼서 이 배우자의 50%라는 거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법적인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해주는 주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뭐 문제 삼을 일이 없겠지만, 동성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주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주는 허락해주고 어떤 주는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허락해주는 주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는 주에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권이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있었고,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은 일단은 허락되는 주, 동성 결혼을 허락해주는 주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리고 거기에 살았으면, 그러면은 연방 전체에서도 그 동성 결혼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 판례는 2015년도에 나왔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내놓은 그 판례를 보면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서 두 사람의 동성 결혼은 합법이고, 동성 결혼이 합법이었던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른바 오거버펠하고 하치 소송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오버거펠, 이게 참 발음이 어렵네요. 오버거펠이 뭐라고 소송을 걸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동성결혼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을 했는데 타주에서 인정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니까 이거 타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고, 결국은 이제 수정헌법 14조 이야기까지 되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2015년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동성결혼 허락하는 주에서 동성결혼 하고 나면 어차피 연방 대법원 판례상 그럼 전국에서 다 인정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왜 이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연방 대법원이 이 낙태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5년 오버거펠이 결정됐을 때 로버트 대법원장은 당시에 대법관으로 있었는데 반대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또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도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과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2015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구조가 달라졌다. 2015년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보수 색깔이 강한 그런 연방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법관들이, 다수의 대법관들이 지금 이 로우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처럼 지금 오버거펠 vs 하치스의 판례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LGBTQ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미 좌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낙태 판례가 나오고 나니까 좌파들이 낙태를 저렇게 보수주의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거 보니까 LGBTQ의 권한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적인 그런 판례들이 더 나와서 예전에 우리가 확보했던 권한들을 다 뺏기게 생겼다. 이런 위기의식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법안을 아예 연방법을 만들어버리자. 연방법을 만들어서 연방대법원의 그 판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바이파리즌이라고 아예 지금 대표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도 동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은 민주당 힘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상원에 올라가서도 결국에는 공화당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화당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겠느냐.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해야 60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이렇게 블락킹을 할 수가 있는데 공화당 내에서 어쩌면 필리버스터 발동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성문화되는 법으로 아예 문구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 성평등이 이게 진짜 성평등이 아니다. 이거는 성파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평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이 아니라 이제 오는 8월 14일 날 휴스턴에서 또 세미나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요. 폴 킴 목사님하고 또 사라 킴 사모님 이 두 분이 약간 그 휴스턴 제일침례교회인가요? 휴스턴 제일교회에서 한인 제일교회 거기서 하여간 세미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 목사님 부부가 좀 굉장히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평등법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다니는 건데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질서를 해체하면서까지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음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계획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도 성평등이 진짜 성평등을 위한 평등이 아니라 파괴다. 이거는 기존 질서의 엄청난 파괴다. 이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인류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성평등법 논란이 굉장히 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절대 그런 거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번 법을 통과시켜 놓거나 혹은 법을 통과시키는 분위기로 한번 가버리면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계속 아슬아슬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하원에서 이런 법안을 강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 언제부터인가 하여간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좌파 눈치를 보는 언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가 뉴스 브리핑하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 뉴스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상당히 지금 합리적인 보수주의 입장에서 기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그제미너 기사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런데 근래 들어서 저희가 보면은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기사들이 상당히 좀 이제 왼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모습을 은근슬쩍 보여주고, 노골적으로 반트럼프 진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이그제미너 기사를 잘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이그제미너에서 이번에 내놓은 기사 내용을 보면 석유하고 가스기의 굴착 장치들, 굴착기들이 작년에 비해서 50%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스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책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기사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이그제미너가 써놓은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이 정유 회사들이 계속 바이든 정부한테 더 많은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이그제미너 기사에 나와 있는 도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그제미너에 나와 있는 기사 화면부터 먼저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없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좀 답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싱턴 이그제미너 홈페이지인데요. 이렇게 Restoring America 해가지고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 놨고요. 그 섹션 안에서 제목이 이겁니다. Oil and gas recount up. recount up more than 50% since last year.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굴착기, 석유하고 가스 굴착기 숫자가 올라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실제로 이 표를 보여주는데, 이 표는 참 그래도 언론사여서 그런지 잘 보여줍니다. 91년 5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91년 1월부터 시작하는군요. 91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굴착기 숫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자료는 이제 베이커 휴지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이고요. 여기 보면 1월 4일, 1991년 1월 4일에 미국의 굴착기 수가 1108개가 있었던 겁니다. 1108개. 91년에. 자, 지금 몇 개냐? 756개입니다. 2022년 7월 15일에 756개. 근데 이걸 지금 지난번보다 많아졌다, 작년보다 많아졌다고 그랬죠? 작년보다. 그러면 2021년 7월하고 비교해보면, 자, 2021년 7월 9일 날 보니까 479개로 나옵니다. 그때보다는 많아졌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안 많아지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2021년만 하더라도 자택 대피령, 봉쇄령이라는 게 있을 때입니다. 남아있을 때입니다. 봉쇄령이. 집 밖에 아무나 쉽게 못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이런 근로 현장들 마음대로 사람들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에센셜로 구분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팬데믹 봉쇄령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뚝 떨어지는 거죠. 굴착기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세에 있는 겁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직 덜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3월 13일 이때가 이제 막 그 봉쇄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792개 있었습니다. 792개. 그랬는데 지금은 75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팬데믹 전으로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늘어났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게 작년보다는 늘어났죠.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이게 다가 아닌데.
트럼프가 에너지 독립시켰을 때 보십시오. 훨씬 더 많았습니다. 100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요 점선이 1000개 점선인데요. 1000개를 훨씬 넘겼습니다. 굴착기 숫자가. 그러면 에너지 독립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스값을 낮추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굴착기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라이센스 떨어진 게 지금 걸프만 쪽에 10개, 알라스카에 1개 새로 추가된 게 그 정도입니다. 11개 추가된 겁니다. 최근에 지금 추가된 게.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뭐 한 달에가 아니라 일주일에 뭐 몇십 개씩 허가를 내주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발표가 나왔을 때 9.1%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고 발표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최근에 6월 중순부터 가스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7월 달 인플레이션 보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가스값 떨어졌습니다. 바이든은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스값이 떨어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엄청 올라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떨어졌다. 많이 올려놓고서는 조금 떨어뜨려 놓고서는 야, 가스값 떨어뜨렸다, 잡았다 막 이러고 있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사건이냐 이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면 2배가 넘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평균 휘발유 값이 평균 갤런당 2.17달러였습니다. 2.17달러. 트럼프가 팬데믹 있기 전에는 그나마 1달러 밑으로 1달러대였죠. 2달러 언더로 내려갔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달러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물론 5달러까지 올라갔던 상황에 비하면 6월 달에 그렇게 올라갔었으니까 5달러까지 전국 평균이요. 그렇게 갔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좀 떨어졌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AAA 보니까 전국 평균이 4달러 52센트로 나오는데 뭐 많이 떨어졌죠. 6월에 최고점을 쳤던 거에 비하면. 하지만 아직까지 이전 행정부 시절에 비하면은 2배 이상 높은 가스비를 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뭐 대단히 정책을 잘해가지고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개 썰라바를 풀고 있는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를 내놓은 걸 보고, 야, 이거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계속 못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좀 잘하는 방향으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저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칭찬해 줄 정도 수준은 전혀 못 된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기후변화 정책을 주장하고 조르고 있는 이 급진 좌파들한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 지금 바이든은 계속해서 가스값이 올라갔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내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정유회사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굴착기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가스값이 떨어지느냐? 꼭 그렇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굴착기 숫자가 막 거의 2,000개까지 갔던, 2,000개까지 굴착기 숫자가 갔던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랬다고 뭐 이때 기름값이 싸기는 쌌습니다.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뭐 2,000개 넘게 올라갔던 게 2011년이군요. 2011년 10월 21일. 2011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스값이 뭐 낮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대단히 낮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시절에는 굴착기가 1,000개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가스값을 2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으니까 그런 걸 저희가 기억하죠. 지금 보십시오. 2015년 되니까 2014년 말까지는 이렇게 많았던 굴착기 숫자가 2015년 들어가면서 2015년 2월에 뚝뚝뚝 해가지고 2015년 5월에 들어오니까 800개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바마 대통령 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잡고 나서 굴착기 숫자가 확 떨어지고
그리고 가스값이 올랐던 걸 제가 기억을 하죠. 트럼프 때 다시 이것을 살려놓고 그리고 가스값을 안정화시켰었는데 지금 팬데믹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국제기술자가 떨어졌던 거였고요. 근데 지금 떨어진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려고 했으나 지금 가스값이 너무 오르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지금 계속 국제기술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네들이 지금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거. 언론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또 국민들한테 세뇌시키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곤란하겠다. 약간 워싱턴 이기재민은 저희가 좀 요주의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계속 주의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세계교민청이 출범했습니다. 세계교민청의 정식 명칭은 한민족 세계교민청이고요. 이 한민족 세계교민청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던 그 전광훈 목사하고 이충근 박사가 중심이 돼서 이 조직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 동포들과 한인 동포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민들을 연결을 해서 그 역량을 좀 강화, 네트워크, 전 세계의 한인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이고요. 근데 이런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평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상, 세계 한상 있죠. 그러니까 무역협회를 전신으로 하는 월드 옥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옥타는 경제인들만의 조직이기 때문에 전체 한인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세계 한인들의 조직이고요. 한상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그 해외에 있는 지식인들을 엮어서 그 해외에 있는 동포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예를 들면은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한국의 올바른 통일 기조를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이었는데 그게 처음 만들어졌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집권당에 혹은 집권하고 있는 청와대의 딸랑이 조직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딸랑이 조직으로 전락을 해버린 이후에 상당히 많은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 민주평통 위원들이 지식인층 위주였던 것에서 상당한 시간 전부터는 한 뭐 언제라고 정확하게 집어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는 이 민주평통의 자질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근래가 아니라 그것도 꽤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도. 그러니까 이제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개나 소나 평통위원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지금 위상이 추락한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있는 이 동포들을 전체 규합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지금 따로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보수 진영이 이 한국의 보수 진영들이 한국의 좌파 진영한테 굉장히 거대한 정치적인 숙청을 당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서 숙청을 당한 이후로, 정치적 숙청을 당한 이후로 우파 한인들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더 뿌리가 깊게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이충근 박사가 앞장을 섰던 것 같고요. 지금 세계교민청의 초대 청장은 이충근 박사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명예고문으로 전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지난 5월 18일에 서울에서 세계교민청 출범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하고 지난 주말 사이에 LA하고 그리고 애틀란타를 비롯해서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세계 교민청들이 이제 각 지역별 교민청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애틀란타 세계 교민청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저희가 취재를 갔다 왔는데, 교민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교민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애틀란타 교민청에서 지금 현재 민간 대사를 맡고 있는, 교민청을 하면은 거기에 민간 대사, 민간 부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직함을 주고 조직을 꾸려 나가는데, 지금 애틀란타 교민청의 민간 대사를 맡고 있는 박정근 목사님하고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해봤고요. 이러이러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민청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관공서 이름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재외동포청 만드는 거하고 연결돼서 혹시 뭐 정부기관 쪽에 떡국물 떨어지는 거 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민청은 순수한 민간인 대표들이 모여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헌신적인 봉사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신앙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서 해외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순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리나 어떠한 이권을 개인적인 어떠한 비즈니스를 활동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 조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고문으로 계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실질 정치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는 일제 시대부터 정교 분리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와 정치,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중요한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목회자가 나라가 공산화되고 나라가 작용화되고 나라가 이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도 아니고 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게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또한 이 모든 애국 세력들과 또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헌신적으로 싸우는 그 정신은 정말 저는 올바르고 그건 당연한 사실이며 교회는 반드시 정치와 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 불의와 부패와 모든 어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자유통일 예수 한국 하면서 1000만인 서명 운동 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은 3년 안에 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계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정권 교체도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는 모여서 구국 집회를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싸울 때 이 정권 교체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물론 자유통일이 남북통일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힘만 바라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며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사실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열심히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시민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자꾸 한국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이 교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론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한다면
저는 이것이 그렇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뿌리가 한국이고 우리는 한국의 문명과 혜택과 국가와 민족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자라난 모든 한국 해외 교포들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이 존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여기 미국의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런 의미에서 해외에 나와 있지만은 이걸 갖고 갈등이다, 이걸 갖다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해외 교포로서 이러한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라를 생각할 때 이것이 교민청이 모이고 또한 해외 동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섬기어서 대한민국을 돕고 또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더 북한을 돕고 또 세계를 이렇게 도울 때 정말 이것이 정말 큰 꿈을 이룰 때 이 자유, 통일 그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또 하나가 1천만 서명 운동을 벌여서 어느 당이 하지 못하는 것, 어느 국민들이 하지 못하는 것, 어느 단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때 반드시 저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며 긍정적으로 저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비판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대체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무슨 민주평통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냐, 이런 이야기, 혹은 종교인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내지는 3년 안에 북한을 몰락시키자라는 게 이게 꿈 같은 이야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이 한인 사회를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를 오히려 한국 문제 이슈 때문에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분열을 조장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해명은 직접 들으신 내용과 같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출범하면서 기대,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와 우려 동시에 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옳은 조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해서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순수한 목적,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우파 한인들을 규합을 하고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 이 세상을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좋은 조직으로 발전해 주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조직이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많은 동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옳은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지금 자유통일 예수한국 해가지고 1천만 서명 운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달부터 이미 공식 출범을 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민청들이 각각 각 지역에 생기는데 다른 해외 국가들은 국가별로 이 교민청들이 만들어지는데 미국은 해외 교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시별로 이 교민청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이 1천만 서명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9월 달에 9월 중순에 전광훈 목사 일행이 지금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주 지역을 순회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동안 모아졌던 서명 운동된 것을 서명 받은 거를 다 한꺼번에 수거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간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1,00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꼭 그 숫자를 채운다 안 채운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더 강한가 하는 얼마만큼 우리가 그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한인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계 교민청 출범
예배를 드리는데 출범 기념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가보았더니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도를 해달라라는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너무 많이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우려는 분명히 해야 할 우려인 것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얼마나 체제적으로 안정을 찾느냐가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이 또한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고 살 수만 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미주 한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잘 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뭐 언제든 새로운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환영하고 지켜보겠다는 거죠. 아주 건강한 모임으로 잘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교포들 사이에서 동포들 사이에서 보수 조직들이 각 지역별로는 335 모이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보수 조직이 사실 여태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민청이라는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근데 또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기독교 색깔을 띠고 있어서 과연 그런 처음의 생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정말로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뭐 정권 교체했다로 지금 마음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정권 교체가 정말 된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정권 교체했다라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지금 명색이 우파 정권이 잡았다라고 지금 이제 일단은 틀을 걸어 놓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파 정권이 한국을 이끌어갈 때 지금 좌파 바이든 정권이 미국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본인이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만은 어쨌든 우파 정권으로 타이틀을 걸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잘 해주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주신 분들 얘기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럼블에는 플로리다 조셉 리님 주로 댓글 달아주셨군요. 자유통일 예수한국 기도합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진짜로 3년 안에 북한이 몰락하고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든 어디든 도망가 버리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한반도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거란 생각은 듭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총기 소유의 자유, 기본적인 헌법을 무시하는 현 정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럼블에 댓글로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갑갑한 거죠. 마음도 무겁고 갑갑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신 분은 이렇네요. 이지킴님 감사하고요. 더맨더머 얘기까지 나왔군요. 하여튼 참 유튜브 그렇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이건 예. 사람이 제일 문제죠. 총 없으면 다른 걸로는 사람 못 해치나요? 한국 봐도 요새 무서운 일 많아요. 그렇죠? 이지키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그러니까 총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 총기를 규제하려고 하고 총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끔 방조해버리는 무방비 상태로 국민을 내모는 매우 나쁜 지금 정책을 한 건데 그걸 참 바이든 정부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지 평생 못 깨닫겠죠. 예. 앤디님, 네. 명칭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명칭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민청 얘기하신 건가요, 혹시? 그럼 그렇군요. 예. 명칭이 그렇죠. 좀 이렇게 왜 하필이면 교민청인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 조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만든 명칭이니까 하여간 일단은 세계 교민청.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애틀란타에서 세계 교민청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취재 기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왜 이러나? 과거에 이제 태극기 집회할 때 우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각인됐던 걸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태극기 집회에 나선 분들은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진심 어린 말로 소리를 냈습니다만은, 근데 언론들은 그때 이 좌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생각하는 정신 나간 꼴통들로 그렇게 다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우파 운동을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고 좋은데 좀 더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계속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겠다라고 덤벼들 것이 아니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설득시키면 그러면 설득 당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겼냐 진냐라고 표현할 때는 지는 게 되는 거니까 설득시키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득시키면 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머리 깨지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시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옳은지를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죠. 대화 자체가 이게 서로 깊이 있는 대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첫 말 딱 떨어질 때 나오는 단어 한두 개만 듣고 그냥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우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상대방이 조금 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내 목소리를 내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상대방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우파 운동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해하고 그렇구나, 네가 하려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거는 왜 이런 거지? 그거는 너희들이 하려는 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들 논리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논리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들을 짚어주는 거 이해시켜주는. 그러니까 우파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현실적이다라고 이해시켜주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일은 또 여기 아틀란타에서 이승만 대통령 서거 59주년 기념 추모 행사를 또 갖는다, 이런 이제 소식도 저희가 받았고요. 행사를 저희가 취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파 쪽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러한 것들이 저는 제발 좀 이제 지금 민주평통이 비판받는 것처럼 혹은 한인회 조직들이 비판받고 있는 것처럼 감투 쓰려고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져봅니다. 어쨌든 일단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축하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겠다. 이제 예,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미국 사회도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중간 선거가 옳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9월 초 되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진짜 뭐 진흙탕 개싸움 이제 막 벌어지는 것들 저희가 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초에는 텍사스주에서 CPAC 행사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7일까지 달라스에서 CPAC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그 CPAC 행사를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달라스에 저희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직접 전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 2월 달에 플로리다에서 했었던 CPAC보다는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내용을 전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애쓰는 저희 뉴스앤포스트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내일 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유튜브 방송이 업로드가 안 된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럼블하고 페이스북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